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즐거운 오후 시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옥수수 먹었네요. 옥수수. 이제 옥수수 철인가요? 옥수수 한 두 개를 그냥 아작아작 아작아작 씹어 먹었습니다. 좋네요.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옥수수 삶아 먹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뭐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요즘 옥수수 철이니까 한번 옥수수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갑자기 옥수수 생각나서 한번 옥수수를 먹어본 겁니다. 예전에 춥고 배고플 때 옥수수 많이 먹었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간식거리로 많은 분들이 이제 즐기는 것 같아요. 간식거리로 많은 분들이 즐기고,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마당에다 옥수수 좀 심어가지고 따먹으면 상당히 좋죠. 이번 시간에는 다른 게 아니라 요즘 그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의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미국 주식을 많이 하죠.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을 많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잘 못하더라고요. 미국 주식 하려니까 귀찮죠. 또 뭐 새로 또 계좌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어플도 새로 깔아야 하고, 환전도 해야 하고,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주식만 하는 분도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달라요. 그냥 곧바로 계좌 만들어가지고,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그만큼 또, 투자의 접근성이 좋아진 겁니다. 접근성 좋아지고, 편의성도 좋아졌고, 예를 들어서 뭐 토스 증권 같은 걸 활용하니까 상당히 좀 편한 것 같아요. 토스 증권. 그것도 뭐 수수료도 좀 저렴하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젊은 친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주식을 받는 증권사 이벤트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하면은 해외 주식을 준든지 한 뭐 2만 원 아니면 20달러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걸 주고 이제 맛보기로 하다가 이거 괜찮네 싶어서 넘어온 분들이 꽤 있어요. 증권사 이벤트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미국 주식만 한다. 30대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A모 씨인데 지난 2021년에 미국 주식에 처음 발을 디딘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잊고 지내다가 급등하는 엔비디아를 보고 야 이거 다시 해야겠다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과거보다 편리해진 증권사 MTS 등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우면 하는 거야. 아주 쉽다. 그리고 수수료 할인이 있고 뭐 주식 증정 이벤트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더욱 활발히 이용한답니다. 이렇게 해외 투자의 허들이 낮아지다 보니 개미들이 더 쉽게 해외 증시를 떠나는 거죠. 개미들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거래해야 하는데 국내 증권사들은 한국 예탁결제원 그 계좌 개설을 통해 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 지원 업무를 낮은 비용으로 쉽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27개 증권사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개미들도 이 언어나 시차에 의한 불편과 그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용자들을 위한 증권사들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전에 말한 것처럼 토스증권, 직관적인 사용자의 그 인터페이스로 이 편의성을 좀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 그 강자로 떨었어. 천만샘도 토스증권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직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증권사들도 지금 MTS 개편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키움증권도 보니까 이달 플랫폼 영웅문 등을 정비해가지고 플랫폼 본부를 신설했고 한국투자증권도 MTS 홈화면에서 그 해외 주식 정보를 제공하더라고요. 이외에도 뭐 포털, 유튜브 등을 활용해가지고 이 각종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해외 주식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30 세대들의 그 적극적인 투자도 한몫을 하는 거죠. 해외 주식 점유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토스증권에 따르니까 상반기까지 앱 이용자가 57%가 2030이야. 2030 세대라고 쉽게 됐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은요, 그 잠재적인 고객인 신규 투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 사격에 나서는 거예요. 그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낮추거나
이벤트 등을 통해서 고객층을 사로잡는 거죠. 미래에셋에 보니까 그 해외 주식 매수 시에 투자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연말까지 90일간 수수료 제로 이벤트를 한답니다. 그 한국투자증권은 그 미국 주식 옵션 그 수수료 1달러 이벤트 뭐 이런 게 있네요.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소수점 주식 랜덤 지급 이벤트. 참 요즘 이벤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으로 해외 거래 위탁 매매 수수료는 2019년 0.27에서 올해는 0.13% 수준 낮아졌는데 오히려 증권사들의 해외 거래 위탁 매매 수수료는 그 수익은 높아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그 투자자의 주식 해외 주식 투자 현황과 그 증권업 동향에 보니까 국내 증권업 2024년 1분기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2,708억인데요. 전분기 대비 77% 증가했죠. 이렇게 해외 주식 ETF의 인기도 갈수록 높아지는데 2020년 말 해외 주식형 ETF의 순자산 총액이 1조 6천억이었어요. 전체 주식형 ETF의 5%에 그쳤는데 24년 6월 말에는 28조 3천억, 약 41% 수준으로 확대된 거죠. 자산 운용사들도 앞다퉈서 나스닥하고 S&P 등을 포트폴리오에 담은 해외 주식 ETF를 선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인데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가 있고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AI테크 탑10이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레버리지 그리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이거는 100%대 수익률을 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레버리지 장난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그래가지고 현재 1등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더라. 일단 코스피 박스권 장세의 지속과 주요국 증시의 상승 그리고 기술주 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 증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 증권업계 경쟁이 강화되다 보니 해외 주식 투자 관련 다양한 상품하고 연계 서비스 등이 제공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여러분 그 레버리지가 참 오를 때는 참 좋은데 이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라져.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투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운 좋으면은 뭐 대박은 칠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삐끗하거나 만약에 횡보했다 하면은 주가는 아작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요즘은 미국 주식을 많이 하더라. 미국 주식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가능한 K 증시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우리가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내 증시는 안 하는 게 더 상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짧게나마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의 노동시장이 좀 냉각한 데 이어서 인플레이션도 좀 둔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그러다 보니까 이와 동시에 또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현재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고용과 물가 둔화세를 두고 시장의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가리라고 예상했던 우리 증시 역시 이 같은 그 우려의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증시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기 전까지는 기업들의 그 2분기 실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5.23포인트 하락해서 2857에 거래를 마쳤고 지난 11일 장중에 2896.43까지 오르면서 29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는데 이 벽을 넘지는 못해요. 같은 기간 코스닥은 2.88포인트 올라서 850.37에 마감을 했죠. 국내 증시가 2900선을 눈앞에 두고 상승폭을 반납한 것은 미국의 물가 둔화를 보는 시장의 해석이 좀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상하원에 출석을 해가지고 비둘기파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고 미국의 6월 그 CPI도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9월 금리 인하에 이제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런데 그 CPI 발표 이후에
그간 상승했던 미국의 그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서 이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막 차익 실현 매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루 동안 나스닥이 2%까지 빠졌죠. 주요 빅테크 기업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가 급격한 그 고용과 물가 둔화세가 나타나다 보니 경기 연착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온 탓인 것 같아요. 이튿날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고용과 물가 둔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6월 10회가 시장 예상보다 빠른 그 디스플레이 인플레이션을 진전을 시사했고, 앞서서 6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그 이전 고용 지표들이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대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실업률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경제 지표의 그 부진에 예상을 하회하는 미국 내수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경기 우려로 이어진 거라고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 이처럼 그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국내 증시 역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거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라고 해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정작 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리라는 그런 이야기죠. 9월 금리 인하와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이 반영된 영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어요. 하여튼 물가 지표와 달리 그 실물 지표들이 부진하면 그때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죠. 그럼 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한동안 코스피 지수가 2850포인트 위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게다가 다음 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할 수도 꺾이게 할 수도 있는 다수의 글로벌 경제 이벤트가 있네요. 오는 15일에 파월 의장의 워싱턴 DC 경제클럽 토론회가 예정돼 있고 이튿날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수 발표되고 17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그리고 유로존의 6월 CPI 발표하네요. 18일에는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이따라서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업의 실적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 기업의 실적. 이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 속에서 기업의 실적 발표 영향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빅테크 유지의 시장 쏠림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경기 침체 논란이 재점화된다는 점은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 또 기업의 2분기 실적 호재에 대한 기대감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썰들이 많아요. 과연 떨어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횡보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상승 쪽에 좀 저는 무게를 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